베이징의 한 장례식장에서 관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던 건 단순한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반짝이는 반도체 칩과 미사일 부품, 주어서도 체제의 지갑이 된 북한 외교관의 최후.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본 또 다른 외교관은 조국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 인물로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다 뜻밖의 한 인물로 인해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북한이 발칵 뒤집힌 진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더 나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초루입니다. 평양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죠. 우리 가문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발 치산과 연결된 혈통입니다. 손꼽히는 엘리트 집안으로 불렸습니다. 김일성 대학 외교학부에서 공부한 후 외교부에 들어갔어요. 곧바로 간부 코스를 밟았습니다. 평양에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떨어지면 즉시 움직이는 그런 삶이었죠. 하지만 실제 업무는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로 파견된 후 알게 된 진실. 우리는 체제의 돈줄을 쥐고 외화벌이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 아래 해외에서 밀수와 거래를 주무르는 자들. 그 압박이 날마다 무거웠습니다. 엘리트 혈통이라 더 큰 책임을 떠맡았어요. 매일 아침 공관에서 보고서를 쓰며 평양의 감시를 느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주변을 맴돌았죠.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세상. 저는 그 속에서 가족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베이징에서 함께 살았지만 평양에 두고 온 노모가 늘 걱정됐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구조는 피할 수 없는 그물 같았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는 절대적입니다. 반항하면 가족 전체가 사라집니다. 저는 그런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엘리트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공허함. 진짜 외교가 아니라 밀수의 늪. 그 현실이 점점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베이징의 공관 생활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조차 조심스러웠죠. 모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눈치를 봅니다. 그 체제의 잔인함을 매일 느꼈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 이제는 저주처럼 다가왔습니다. 평양의 훈련소에서 배운 충성은 이제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자유의 냄새가 스며들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갈등 속에서 버티고 있었죠. 엘리트 혈통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떨어질 때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 권력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간 안에서조차 안심할 수 없었어요. 보위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삶. 저는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밀수의 압박이 커지면서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가족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불안한 눈빛, 아들의 무서운 질문들, 평양의 노모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엘리트라는 껍데기 아래 숨겨진 절망, 김정은 체제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결심의 싹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공간의 일상이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보고와 감시, 그 무게가 점점 더해갔습니다. 엘리트 혈통의 저는 이제 그 체제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이 떨어지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 공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삶이 이제 끝나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른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았죠. 아내와 아들의 미래, 평양의 노모, 그 모든 것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엘리트라는 이름이 이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구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저항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베이징의 공간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죠. 모두가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엘리트 혈통의 저는 체제의 일부였으니까요. 그 무게를 내려놓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일상이 저를 시험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버텼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희망을 품으며. 하지만 그 희망은 아직 멀었죠. 공간의 문이 닫힐 때마다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엘리트의 삶이 이제 끝나야 한다는 확신. 김정은 체제의 잔인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나날이 점점 더 긴장됐습니다.
동료들의 변화가 보였죠. 저는 그 속에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북한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반도체와 정밀 부품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해외 공관이 그 핵심 루트가 되었습니다. 베이징 무역대표부는 특히 바빴습니다. 심천에서 부품을 사들여 베이징으로 옮기고 외교행랑에 숨겨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우리는 움직였어요. 제재의 그물이 점점 좁혀오면서 절박함이 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분노가 평양에서부터 전해졌습니다. 공관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찼죠. 저는 3등 서기관으로서 그 밀반입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심천의 공장에서 반도체 칩을 포장하는 장면,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베이징으로 옮기는 트럭 안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중국 당국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구조는 그런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위반자는 즉시 처벌받죠. 공관 안에서조차 공포가 맴돌았습니다. 동료 박성일이 그 압박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그는 1등 서기관으로서 주도적으로 움직였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며 평양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제재로 인해 부품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우리는 더 은밀한 루트를 찾아야 했죠. 심천에서 베이징까지의 여정이 매번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트럭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실패하면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그 두려움이 저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베이징 공관의 창고에서 부품을 분류하는 시간, 그곳은 체제의 비밀 창고였습니다. 반도체 칩 하나하나가 미사일의 일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야망을 뒷받침하는 물건들, 우리는 그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재의 압박이 날로 세지면서 공관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박성일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는 매일 평양에 보고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를 도우며 함께 고통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탈출의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밀반입이 체제에 잔인함을 상기시켰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베이징의 거리가 자유로워 보일수록 공간의 벽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외교행랑을 이용해 부품을 숨겼습니다. 그 가방이 평양으로 가는 순간 긴장이 풀리지 않았죠. 제재로 인해 루트가 막히면 대체 경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심천의 공급업자들이 불안해하는 모습, 그 모든 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절박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공관 안에서 박성일과 속삭이듯 대화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어요. 제재의 무게가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자신의 미래를 봤습니다. 언제나 저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공포. 베이징의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밀반입의 성공이 체제의 승리지만 우리에게는 패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야망이 우리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 현실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제재 속에서 우리는 더 위험한 도박을 했습니다. 심천에서 더 많은 부품을 사들였죠. 베이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중국 경찰의 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 긴장감이 매 순간을 지배했습니다. 공관의 문을 닫을 때마다 안도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떨어질 때마다 몸이 굳었습니다. 제재의 그물이 우리를 옥죄는 느낌. 박성일의 눈빛이 변해갔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밀반입의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베이징의 공간이 이제 전쟁터 같았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구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제재의 절박함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심천의 여정이 매번 생사의 경계, 그 모든 게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동료 박성일의 밀반입이 실패했습니다. 그는 평양에 솔직히 보고했죠. 며칠 뒤 공포가 공관을 휘감았습니다. 박성일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독살이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보위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실패자를 제거하는 방식, 공관 사람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일의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죠. 그는 심장마비로 발표됐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독극물이 그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몸이 떨렸습니다. 언제 저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 공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박성일의 가족은 평양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구조는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실패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의 빈자리를 보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죠. 공관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일의 죽음이 우리를 경고합니다. 충성을 다하라는 하지만 그 충성은 피로 물든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분노가 평양에서부터 전해졌습니다. 공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을 안고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박성일의 실패가 내게 미칠 영향 밀반입의 책임이 저에게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공포가 가슴을 조였습니다. 공관의 회의실에서 그의 빈 의자가 보였습니다. 모두가 피합니다. 김정은 체제에 잔인함이 드러난 순간 박성일은 충실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도 버려졌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환멸을 느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가 강화됐습니다. 매일 출입이 기록됐어요. 박성일의 죽음 후 공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시신이 베이징의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실패자의 시신조차 이용된다는 소문.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관 안에서 속삭임이 퍼졌죠. 박성일의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평양의 감옥에서 고통받을 겁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구조는 가족까지 올가매는 그물입니다. 저는 그 공포 속에서 가족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박성일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림자를 드렸습니다. 공관의 문이 닫힐 때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주변을 맴돌았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눈이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박성일의 실패가 체제에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저는 그의 빈 방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끝날 수 있겠다는 그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공관의 일상이 이제 죽음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박성일의 죽음이 우리를 깨우쳤습니다. 충성의 대가가 무엇인지, 김정은 체제의 잔인함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에 싹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숨겨야 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가 더 세졌으니까요. 박성일의 시신이 장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끕니다. 박성일의 죽음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버텼습니다. 가족을 위해 하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간의 공기가 숨 막혔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베이징의 장례식장에서 박성일의 관이 놓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관 뚜껑을 열어보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보위부 요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 속에 박성일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숨겨진 것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반도체 칩과 미사일 부품, USB 드라이브까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살아서는 충성을 강요받고 죽어서도 밀수의 도구가 된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시신을 이용한 밀반입. 그 광경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박성일의 창백한 얼굴, 아래 포장된 부품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체제의 실체입니다. 실패한 동료를 버리지 않고 이용합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관을 다시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았죠. 베이징의 장례식장이 갑자기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구조가 이렇게 잔인할 줄이야. 박성일은 죽어서도 평양의 명령을 따릅니다.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 공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테니까요. 관 속의 칩이 상징하는 거체제의 끝없는 탐욕.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개발을 위한 희생. 박성일의 시신이 컨테이너가 된 순간 그 충격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공관 방에서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눈물, 아들의 무서운 질문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체제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밀반입의 압박과 보위부의 감시 속에서 이제는 저도 탈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이 충격적인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저는 가족과 함께 자유를 향한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 며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 속의 칩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박성일의 시신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체제의 도구가 된 그 광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 아래 죽은 자마저 이용되는 현실, 그 환멸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공관의 방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자유로워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닿지 않는 세상입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구조가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 알았습니다. 엘리트 혈통으로 태어나 충성을 맹세한 제가 이제 그 체제를 의심하게 되다니 공포가 밀려왔어요. 나도 박성일처럼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밀반입의 실패가 언제 내게 닥칠지 모릅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마다 몸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감시를 강화했죠. 매일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대화조차 엿듣습니다. 배신자는 즉시 제거된다는 경고가 공관 전체에 퍼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눈이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박 속에서 갈등에 빠졌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노모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우리 가문의 뿌리입니다. 빨치산 혈통의 자랑으로 평생을 바쳤죠. 만약 제가 탈출하면 노모는 어떻게 될까요? 보위부가 그녀를 끌고 가 고문할 겁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함께 사는 아내와 아들은 제 곁에 있지만 그들의 미래도 불안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녀의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아직 어린데 공간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빠, 왜 항상 무서워해?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피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괴로웠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그물이 가족을 올가매는 느낌. 탈출하면 자유를 얻지만 노모를 버리는 셈입니다. 탈출하면 자유를 얻지만 노모를 버리는 셈입니다. 공간의 벽이 점점 좁아지는 듯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가 더 세졌어요. 제 방에 들어올 때마다 서랍을 뒤집고 전화기를 확인합니다. 배신의 냄새를 맡는 개들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평양에서부터 떨어집니다. 충성하지 않는 자는 가족과 함께 사라진다는 메시지에 공포가 저를 짓누릅니다. 환멸이 커질수록 결심이 강해지지만 가족의 안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려 해도 조심스럽습니다. 공관 벽에 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녀의 눈빛에 불안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장난감을 만지막거리며 창밖을 봅니다. 베이징의 자유로운 아이들과 달리 우리 아들은 갇힌 새 같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구조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엘리트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지옥. 박성일의 죽음이 그 증거입니다. 관 속 칩을 본 후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충성할 수 없다는 확신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른 채 갈등합니다. 노모의 얼굴이 스치면 주저합니다. 그녀는 평양의 집에서 홀로 기다립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 아래서 충성을 외치며 그 이미지가 저를 괴롭힙니다. 보위부의 경고가 더 구체적이 됐습니다. 최근 배신자들이 늘고 있다. 가족이 먼저 죽는다는 소문. 공간 안에서 속삭임이 퍼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서리쳤습니다. 환멸과 두려움이 뒤엉켰어요. 탈출의 길을 찾고 싶지만 위험합니다. 김정은 체제는 해외 공간을 감옥으로 만듭니다. 베이징의 거리가 가까워 보일수록 공포가 커집니다. 아내를 안을 때 그녀의 속삭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후벼 팹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해집니다. 공관 생활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저는 그 갈등 속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야망이 우리 목숨을 앗아갑니다. 환멸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가족의 무게가 저를 붙잡습니다. 보위부의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평양의 노모가 걱정됩니다. 베이징의 아내와 아들이 제 곁에 있지만 그들의 눈빛이 절박합니다. 김정은 체제의 잔인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저항의 불씨를 키웁니다. 환멸이 자유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합니다. 갈등이 제 마음을 찢습니다. 공간의 공기가 무겁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몸이 떨립니다. 그 권력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을 생각하며 버틴다. 노모의 안위를 위해, 아내와 아들의 미소를 위해. 하지만 한계가 옵니다. 환멸이 저를 앞으로 밀어냅니다. 보위부의 감시가 더 세집니다. 배신자의 최후가 박성일처럼 될 겁니다. 그 공포가 결의를 다집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갈등 속에서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웁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갈등이 절정에 달한 그날 밤, 저는 공간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를 피해 베이징의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닌 어두운 골목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인 행상들이 북적이는 시장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곳에서 소문으로 들은 조선족 사업가를 찾기로 했습니다. 탈북자 네트워크에서만 떠도는 이름. 이한민. 그는 북한 공관 직원들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 시장에서 그의 가게를 목격했습니다. 옷가게로 위장한 작은 상점. 문 앞에 조선족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무역 관련 물건을 찾습니다라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에서 평범한 사업가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다시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웠고 먼지 쌓인 옷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한민은 문을 잠그고 저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지하 창고는 습기 찬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희미한 전등 불빛이 벽을 비추었습니다. 상자 더미 사이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물컵 2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창고 벽에 교회 관련 책자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한민은 문을 확인한 후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단했고 눈빛에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성일의 죽음, 관속칠, 체제, 압박. 말하는 동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한민은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국인 선교사로 위장한 사람임을 밝혔습니다. 조선족 사업가라는 껍데기 아래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이한민은 국정원과의 연락망을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라디오와 암호 통신을 통해 서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와 두려움이 섞였습니다. 만약 보위부가 이 사실을 알면 가족 전체가 위험합니다. 창고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한민은 제게 첫 번째 메시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탈출 의사 있음. 가족 동반 베이징 공간. 3등 서기관 김철우. 그 글씨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작은 기계에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보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한민은 제게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가 평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충성의 삶을 버린 제가 이제 체제의 적이 된다는 실감. 창고의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한민은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한 만남처럼 위장하라고. 저는 창고를 나설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공관으로 돌아가는 길. 베이징의 네온 사인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국정원과의 연결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제 삶을 바꿀 터입니다.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탈출해야 한다는 압박. 이한민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도왔습니다. 지하 창고의 그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그림자가 여전히 따라다녔지만 이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국정원의 응답을 기다리는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공관에서 불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한민과의 접촉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위장된 삶이 제게 자유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밤거리가 이제는 동맹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보위부의 수사가 강화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국정원과의 연결이 성공할 때까지 이한민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평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확신, 제 환멸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지하 창고의 습기가 아직 피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국정원과의 은밀한 협조가 시작됐습니다. 이한민을 통해 서울에서 첫 번째 응답이 왔습니다. 접촉 확인, 가족 정보 필요 탈출, 경로 검토 중. 그 메시지를 받은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현실이 됐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공관 방에서 속삭이듯 대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아직 모르는 상태로 두기로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부담을 줄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상세한 탈출 계획을 보내왔습니다. 외교행랑 이동 시간을 활용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가는 외교 차량이 출발합니다. 그 시간대에 공관 직원들의 주의가 분산된다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그 계획을 읽으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CCTV 사각지대까지 표시된 정밀한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력이 놀라웠습니다. 베이징 공관 주변의 모든 감시 포인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탈출 당일 저는 평소처럼 공관에 출근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시선을 피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오전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시계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에 최소한의 물건만 챙겼습니다. 여권과 현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더 가져가고 싶었지만 위험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저는 화장실을 핑계로 공관을 나섰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이미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시내 한 골목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이한민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펴보고 재빨리 차에 탔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긴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베이징의 거리를 빠져나가면서도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보위부 차량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이한민은 조용히 운전하며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평소 다니는 길을 피해 복잡한 도심을 지나갔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이 가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린 후 베이징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방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입구였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국정원에서 준비한 또 다른 협력자였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 경찰이 차량을 세우고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능숙하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경찰관이 서류를 돌려주며 통과시켜줬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하자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국경까지는 더 많은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중국과 베트남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준비한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작은 농가 같은 건물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국정원 요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가족의 신분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을 거쳐 태국으로 이동한 후 한국 영사관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복잡하지만 안전한 루트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공관에서 제 실종이 발각됐을 겁니다. 보위부가 수색에 나섰을 테고 평양에도 보고됐을 겁니다. 노모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국경을 넘는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안내로 은밀한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산길을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아들을 업고 가팔은 길을 올랐습니다. 아내는 뒤따라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몇 시간을 걸은 후 드디어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가는 길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것은 중국을 떠난 지 3일 후였습니다.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위조 서류와 브로커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방콕의 한국 영사관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헐렁이는 모습을 보며 정말 자유의 땅에 왔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말로 인사를 건넬 때 목이 메었습니다. 수십 년간 김정은 체제 아래 살면서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영사관 내부는 깔끔하고 밝았습니다. 북한 공관의 음침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저희를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놓인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간 긴장 속에서 지낸 후 마침내 안전을 느낀 듯했습니다. 영사관에서 신분 확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제 공관 근무 기록과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미리 연락이 갔던지 절차는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담당자는 저희에게 한국행 항공편을 준비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사관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안고 깊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방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자유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감시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인천공항에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북한 공관에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승무원이 건넨 한국 신문을 봤습니다. 자유로운 언론의 기사들이 신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도 거리낌 없이 실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아들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것이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3시간 후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의 나라에 온 것입니다. 국정원 브리핑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인 신문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담당자는 저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공관 내부의 실상과 김정은 정권의 해외 공작 활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성일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관 속의 칩 이야기를 할 때 담당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듯 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과정에서 저는 북한 공관의 모든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법, 밀수 네트워크, 보위부의 해외 활동까지 제 증언이 김정은 체제 붕괴에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근교의 아파트를 제공받았습니다. 3개월간 생활비도 지원됐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아들은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정은 체제 아래서는 볼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아내는 한국어 교정 수업을 받았습니다. 북한식 억양을 고치는 과정이었습니다. 남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통일부에서 진행하는 북한 이탈 주민 상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자들을 도왔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노모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저희 가족을 배신자로 낙인 찍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모의 안전이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계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도 거리낌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박성일의 시신이 나타나는 꿈도 꿨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한국의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고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빼앗아간 인간의 존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해가 흘렀습니다. 서울 근교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일상이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마다 자유로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체제 아래서는 숨 쉬는 것조차 감시당하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공포가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북한 공간에서 먹던 배급식과 달리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가득한 시장이 신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며 웃는 모습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아이들은 체육, 훈련으로만 움직였지만 여기서는 놀이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통일부 산하탈북자 지원 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제 과거가 비쳤습니다. 박성일의 죽음처럼 체제의 잔혹함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담실에서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다 보니 제 환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수많은 가족을 파괴한 현실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제 증언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청중 앞에서 공관, 생활을 설명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관 속칩의 비밀을 공개하자 청중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가끔 평양에 두고 온 노모가 꿈에 나왔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연락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제 삶의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탈북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노모가 이 땅에 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한강 공원에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며 바람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도시락을 싸와 피크닉을 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공포 속에서 가족 모임을 꿈꿨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아들이 강물에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제 인생이 바뀐 것을 실감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북한 공간에서 동료들은 서로를 의심했지만 여기서는 솔직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선전이 아닌 진짜 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TV에서 북한 관련 보도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체제의 거짓이 드러날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남한 억양에 익숙해지기 위해 매일 연습했습니다. 아내는 직장에서 일하려 했지만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힘들어했습니다. 고객과의 대화에서 북한식 표현이 튀어나와 당황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상담 중에 과거 습관이 나와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보위부의 그림자가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문을 확인하는 버릇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포가 희미해졌습니다. 탈북자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고통이 특별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김정은 체제의 희생자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한국 사회의 팁을 알려줬습니다. 세금 신고 방법부터 은퇴 계획까지 제 삶이 안정될수록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는 상상, 김정은 체제에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제 증언이 책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모은 증언집에 포함됐습니다. 출간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릴 것입니다. 평양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이 풍성했습니다. 아내의 미소와 아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김정은 체제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죠. 새로운 시작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탈북자들의 희망이 돼주기 위해 제 삶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